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공급이 답이라는 말이 다시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공공주택 34,000호를 국가정책사업으로 밀어붙이면서 부동산 시장의 방향도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 쪽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과연 이번 공급 카드가 이 주택시장 불안을 좀 잠재울 수 있을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또 시장의 궁금증들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희 오늘도 문자와 또 전화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네, 부동산 가이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또 이분과 함께 하시는 날이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실 것 같네요. 바로 모셔볼게요. 동산이용 부동산 연구소의 박성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산이용 박성일 팀장입니다. 날씨가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긴팔 전부 다 이제 옷장 다른 쪽에다가 옮겨놓고 반팔만 준비했다가도 갑자기 또 추워져가지고 다시 긴팔을 찾게 되는 그런 날씨가 오게 됐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에 위험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에 모쪼록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만큼이나 부동산 시장도 계속해서 변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는 수요를 억제한다고 하다가도 갑자기 또 공급을 내놓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공급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끊겼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좀 보완을 해나가자 했는데 이게 또 잘못이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또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왔던 대책들을 좀 살펴보면 유명무실한 대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3, 4년 뒤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공급 대책,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대책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발표하는 그런 대책이 이어지고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신도시 공급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심 내 유후부지를 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민간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좀 활용을 해서 공급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막아놓고 계속해서 공급 운운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재개발에 관련된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가장 기초적이고도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재개발 뭔지 잘 모르신다거나 아니면 아는데 좀 복습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꼭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정부에서 다시 이제 공급 확대에 또 힘을 쓰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어느 정도 더욱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좀 생기네요. 요즘 서울 내에서도 워낙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부하실 때 조금 도움이 필요하시다 하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꼭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세미나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동산이용 부동산 연구소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세미나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내일도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역에서 가장 가까운 사무실에서 세미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골머리 앓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1부, 2부 이렇게 나눠놨는데 저는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부에서는 서울 마포의 3억대 재개발 투자처에 대해서 브리핑 해드릴 예정이고 이런 부분들을 상기시킨 상황에서 바로 이제 상담을 이어드리는 그런 과정도 준비해 놨으니까요.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와주신다면 좋은 시간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이제 나의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도 받아보시고 재정비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네요. 궁금하신 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참석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예고해 주셨던 그 강의 한번 들어볼게요. 재개발 관련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재개발이 핫한 게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까지 모두 이제 모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더 핫한 게 아닐까 싶고요. 서울 전역에서 진행이 된다고 해도 그만큼 또 수요가 한정적이어서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재개발이 진행된대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게 답은 아닐 것 같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또 재개발 관련해서 이 부분은 꼭 명심하셔라 하는 부분들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나운서께서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눈먼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져서 가격이 파죽지수로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재개발 토파보기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토파보다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면밀히 찬찬히 살펴보다라는 뜻입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잘 모르는 내용들까지도 오늘 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의 바이블이다 혹은 교육적 차원에서 좀 유용한 자료로 쓸 수 있다 이런 것들까지 준비를 해놨으니까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모르면 좀 투자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재개발이라는 것을 투자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아파트를 받기 위한 수단, 청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청약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입주권 투자 이런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엑시트를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에는 완성품을 받는 것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 투자라고 해도 될 정도로 재개발 투자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겠죠. 재개발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재건축과 재개발이 이제 별도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노후 시설, 그러니까 주거 시설 자체가 노후화돼서 열악한 상태의 그 구역을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법정 용어 자체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공업 지역에서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도시 기능의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재개발인데 원칙적으로는 빌라촌, 노후화된 아파트 이런 것들을 신축으로 바꾸는 사업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냥 아파트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여기서 이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들은 구축의 아파트를 신축의 아파트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이라는 용어 자체를 좀 헷갈리시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저층 주거지 일대를 아파트촌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재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의 저층 주거지 현황과 반지하 비율의 현황을 살펴보자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과 난개발로 인해서 벌어졌었던 그런 빌라촌들의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이런 노후화된 빌라촌들을 아파트촌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재개발이라고 통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층 주거지 현황과 반지하 주택의 밀도, 지하 반지하 주택의 밀도 자체가 우후죽순으로 서울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부동산 시장에서의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파트 자체의 가격이 너무나도 파죽지수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걸 따라갈 수 없는 나머지 주택들마저도 그냥 이렇게 위로 쳐다보다가 우리도 이제 좀 움직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번지게 된 것입니다. 이 집값 상승 때문에 빌라와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게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 또 걸려 있는 게 아파트 위주의 규제.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 뭐 단독 다가구 주택에는 걸려 있지 않지만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아파트들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이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규제 자체 때문에 빌라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현상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뚜렷해졌고 그리고 아파트에서 살던 그 키즈들 있죠. 그 자녀들이 나중에 내가 어디를 살아야 될 때 빌라를 살까 아파트를 살까 눈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아파트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중에서도 구축이냐 준신축이냐 신축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환경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보는 눈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죽어도 신축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가격대에 맞는 외곽 지역으로 몰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전세 사기로 인한 부분들이 가장 컸습니다. 2023년이나 24년쯤에는 이러한 전세 사기 이슈 때문에 빌라 자체의 가격과 미분양 주택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정책들과 규제 완화들을 취하면서 빌라 시장도 온전한 정상화를 위해서 움직였었고 실제로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작년과 비교했을 때 거래량 자체가 거의 25% 이상 늘어난 것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는 뜻이고 앞으로 빌라 시장도 아파트 시장처럼 불이 번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빌라하고 아파트의 가격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찬찬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빌라의 매매 가격은 12억 5천만 원이고요. 아파트의 가격이 27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는 실제 면적 자체만 놓고 본다 그러면 빌라와 아파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격의 격차가 무려 15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같은 이제 구역, 그러니까 똑같은 구역은 아니지만 거의 유사한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 동네인데 이 가격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이걸 결코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논쟁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실제 사례가 여기 그러니까 강남구의 개포동인데 이 개포동에서부터 이런 사례들이 있고 만약에 이 빌라가 재개발 이슈를 통해서 가격대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이제 가격이 좀 오를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것이겠죠. 실제로 이 구역도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역별로 이제 좀 달라지는 상황이니까 여기도 이제 가격이 오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옛날 재개발하면은 생각하시는 것들이 보통 이제 싸움 많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분쟁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시기 마련입니다. 제가 왼편에 조금 조심스러운 내용이지만 이게 용산에서 벌어졌었던 참사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때 당시에 굉장히 격렬하게 재개발에 반대했었고 그리고 또 싸움이 벌어졌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집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화재로 번져서 여러 명의 희생자를 만들어냈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 이건 AI 사진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뭐 가공된 사진을 가져왔지만 이런 현장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이런 현장들이 덜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좀 합심해서 빠르게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아파트의 가격이 아까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빌라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인데 내가 만약에 빌라 소유주라면 바로 옆에 구역에 있는 아파트는 그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데 내 집값은 아직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라면 아파트로 변모해서 나도 아파트처럼 올라갔으면 좋겠다. 가격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혹은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입성에도 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제가 왼편은 어떤 재개발 구역 안에 사례를 가져온 것인데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이 됐을 때 여러 시공사, 건설사에서 현수막을 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뭐 한가위 건강하셔라 뭐 이렇게들 뭐 전쟁처럼 그렇게 걸어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창립총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 조합을 설립한다든지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때 조합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에서도 참석률이 굉장히 높게끔 형성이 되어 있고 요즘에는 이런 참석률이 굉장히 높아진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이 재개발 투자에서 어떤 개념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달아놨는데 이 입주권이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꼭 접근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개발지에 투자를 하는 것은 결국에 내가 입주권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받는 것이 목표인 것이고, 만약에 내가 입주권을 받기 전에 아니면 혹은 입주권을 받았을 때 처분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차익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그걸 처분을 해서 또 다른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청약통장과 입주권의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청약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점수 제도인 거죠. 점수 제도. 특정 점수에 부합하고 내가 이 점수까지도 들어가 있다면 청약이 되는 것이죠. 아파트에 당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수조차 안 된다 그러면 청약을 신청했을 때 내가 당첨될 확률은 굉장히 낮고, 그리고 무엇보다 청약 중에서도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는 특별 청약이라든지 아니면 무순위 청약,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특정한 조건이라든지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파트를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청약에 목을 메었던 국민들이 대부분 턴어라운드한 것이 보통 재개발, 재건축 투자인데, 이 입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것이고 청약보다 오히려 나은 선택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입주권은요, 청약의 통장이라는 한 개념이 아니라 청약 당첨과도 같은 효력을 지닌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입주권을 받게 되면 아파트를 내가 받는다라는 것이고, 이 입주권이 부여되는 그 구역 자체가 내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청약 당첨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파트가 어디에 공고가 나왔는데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인데, 이 권리 자체가 입주권 같은 경우에도 똑같고 청약 당첨과도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내가 청약만 볼 게 아니라 재개발 투자로서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제 주된 논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청약 당첨과 재개발 투자는 같다라고 보여야 되는 것이고, 청약 당첨 같은 경우에도 받는 것이 아파트,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입주권을 받아서 나중에 실제 입주했을 때는 아파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세대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를 뿐 원칙적으로는 아파트 받는 행위는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재개발의 이점이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땅덩어리 혹은 내가 가능한 그 투자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서울 기준으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재개발을 투자했을 때 과연 누가 받느냐, 가장 큰 핵심이죠. 여기에서 제가 따로 적지 않은 것이 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소유한 자, 그러니까 땅덩어리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건축물만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걸 흔히 얘기해서 뚜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역들도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재개발 투자로서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첫째, 구역 내 땅덩어리와 건물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택입니다. 주택. 상가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흔히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가끔 가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재개발 구역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싸게 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용도가 뭔지 이렇게 또 보니까 근린생활시설인 거예요. 그러면 이 근린생활시설은 평가를 좀 달리 받습니다. 주택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정가액이 좀 낮게 형성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가격이 낮으니까요.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구역 내 땅덩어리, 대지 지분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대지 지분은 0.00001평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주택을 보유하고만 있다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리고 토지를 90제곱미터 이상 가지고 있는 자, 대략 한 30평이 조금 안 되는 평형수인데 이 정도의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재개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가장 아랫부분이 핵심인데 잘 이해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재개발에서 예를 들어 만들어내는 그 아파트 중에 평형수가 한 7평짜리가 있다. 그런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이 7평짜리가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한 3억 5천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근린생활시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근린생활시설이 3억 5천만 원 이상이라면 이 사람도 입주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하겠고요. 그리고 대지 지분 자체가 좀 큰 게 좋지 않나요? 대지 지분 몇 평이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대지 지분을 따지는 것은 하수입니다. 하수. 재개발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재개발을 찾는 것에 있어서 대지 지분 몇 평이에요? 대지 지분이 너무 작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 아, 이분은 재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재개발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구나. 아, 이분은 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흔히 얘기해서 재개발을 잘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득보다는 실이 많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항상 어떤 상담을 가시거나 어떤 물건들을 보실 때 재개발 물건을 보신다라 그러면 대지 지분 같은 경우에는 신축 기준입니다. 대지 지분이 작든 크든 일단 내가 입주권을 받으려고 한다면 대지 지분보다는 매매가를 보셔라. 그리고 실평수를 보셔라. 이렇게 권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지 지분 무의미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적은 지분을 가장 최소의 투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입주권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권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권리를 받는 것에 있어서 너무 큰 투자 금액이 들어가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은 금액으로 들어가자니 나중에는 내가 25평조차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길까 봐 항상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따져보셔야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재개발을 좀 잘 안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는 척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받는 것에 있어서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이제 그 감정평가를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 인근의 유사주택 실거래 가격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감정평가의 원칙들이 있는데 가장 1순위가 주변에 나랑 비슷한 조건의 주택이 과연 얼마만큼 평가를 받았고 실제 거래가 얼마만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 금액이 예를 들어서 6억이다 아니면 뭐 5억이다 라고 했을 때 주변의 실거래 가격은 얼마일까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슷한 규모의 사이즈 주택이 혹은 비슷한 구역에서의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런 실거래 사례들을 살펴본다면 아니면 구역 내에서 최근에 얼마나 가격이 오르고 내렸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내가 투자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감정평가를 받을 때는 가격이 전체적으로 확 뜁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도 늘어나고 매매가 자체도 늘어났는데 예를 들면 자양 사동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뭐 한 4억, 5억 이렇게 샀던 주택들이 지금 뭐 매매가가 뭐 16억, 17억, 18억 이렇게까지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감정평가를 어떻게 받냐면 기본적으로 뭐 공동주택 가격 기준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감정평가를 볼 때 공동주택 가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실거래 사례 비교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가격을 본다라는 거죠. 참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요즘에 이제 뭐 관공서에서 기본적으로 비례율을 환산하기 위해서 서류들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비례율은 이렇게 나오고요. 앞으로 이제 분담금이 얼마 나올 겁니다. 이런 분담금을 살펴볼 때 공동주택 가격 곱하기 보정률을 입히거든요. 보기 쉽게끔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실제 감정평가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지 마시고 이걸 집중해서 보셔라. 그리고 건물의 연식, 구축과 신축이 있다 그러면 공동주택 가격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가격은 기본적으로 땅덩어리에 건물을 지었을 때 이 건물의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오래되었고 그리고 땅덩어리의 값이 좀 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가치 평가를 받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건물이 하나 생겼고 그게 신축이라면 이것보다 방이 적고 면적이 적고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가치 평가를 높게 받고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식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자꾸 신축을 얘기하는 이유도 구축의 그 연식과 신축의 연식은 앞으로 계속 재개발이 이어질 때 얘는 신축이 예를 들어서 한 5년 지났고
15년 된 건물이 5년이 지나서 20년을 채웠다고 가정한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건물의 가치 평가를 매길 때 1년당 한 5% 정도 수준까지밖에 감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축은 25% 감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이죠. 뭐 물론 완전하게 0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물 가격을 굉장히 낮게 받는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용도 지역, 여기가 2종이냐, 3종이냐, 1종이냐, 일반 주거 지역이 그 종 수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도로에 접해 있느냐, 큰 도로냐, 작은 도로냐, 혹은 사도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가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개발 투자에서 또 중요한 것이 그 세대수입니다. 세대수가 얼마만큼 많냐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입지는 깔고 들어가는데 상급지에서 500세대 정도 되는 수준의 아파트와 그와 유사한 지역에서 뭐 상급지보다 조금 못 미치는 급지에서 3000세대급 규모 아니면 5000세대급 규모,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 파급력 자체는 유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해가지고 만들어낸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도 지역 자체는 강동구 둔촌동이란 말이죠. 그런데 핵심은 송파에 있는 잠실 아파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앞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라든지 기자선수촌하고 가격이 유사하단 말이죠. 물론 신축과 구축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잠실 일대라든지 아니면 선수촌 아파트가 더 오를 여지는 충분합니다. 재건축이 되면 또 가치평가가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세대수의 영향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대수가 굉장히 크고 단지의 균질성이 확보가 되어 있고 거기에 학군이 있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입지 자체를 동일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수가 높아지면 이게 핵심입니다. 모수. 우리가 조합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더치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사를 했을 때 10만 원짜리를 먹었다라고 하면은 4명이 있었을 땐 2만 5천 원씩 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10명이 먹었을 때는 10,000원씩 내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아파트 사업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돼가지고 내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추가적으로 내야 할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 모수 자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배하는 그 비율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그 분배를 통해서 좀 손해를 좀 줄이는 그런 방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대단지 아파트를 좀 주목해 봐야 된다. 그래서 세대수가 좀 많은 걸 되도록이면 선택을 하셔라 강조를 드리고, 나중에 매매하실 때도 1000세대 아파트와 2000세대 아파트, 3000세대 아파트의 거래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세대수가 큰 것, 그리고 세대수가 요즘엔 큰 만큼 커뮤니티 시설도 굉장히 잘 짓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세대수가 큰 곳을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절차,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절차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초기 재개발이라고 하는 단계, 이제 동의서를 진구하는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고, 추진을 한다라는 그 시작점을 의미를 하는데, 사실 이 추진 절차에서 초기 재개발 단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준비하는 것과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것에 동의서를 받는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초기 재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동일시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재개발 투자하는 것에 있어서 이 정비사업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계속 이어져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입안 요청이라고 하는 것이 정비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고, 이 정비 계획을 통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인데, 이게 구역 지정이 되는 순간 이제 여기는 재개발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조합 설립인가라고, 이 사이에는 추진위 설립이라고 얘기를 하죠.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여기에는 시공사 선정을 하고, 그리고 통합심의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뭐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고, 이런 행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뚝딱 금방 이제 끝나는 것은 아니고 대략 10년에서 15년 정도를 보는 것인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예전부터 막 15년, 많게는 뭐 25년, 30년까지도 가는 그런 사업이었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을 투자를 하면 오래 걸릴 거야. 한 15년, 20년 걸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그런 구역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어떻게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냐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이 공급 부족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재건축 재개발이 꼭 필요합니다. 이 민간의 재건축 재개발을 그만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 축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사업 시행인가와 관리 처분인가를 통합을 시켜서 이 통합 단계를 통해서 시간을 축소시키겠다. 그리고 앞에서는 추진위와 조합 설립인가를 통합을 시켜가지고 조합 설립인가를 바로 할 수 있게끔 준비해주겠다. 이런 것들로 시간을 6개월, 1년, 뭐 많게는 2년, 3년까지도 단축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18년 6개월 걸리던 사업을 12년까지도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서울시에서는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7년에서 10년 사이에 완벽하게 착공까지 마무리하고 준공까지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아파트 완성까지 10년까지 밖에 안 걸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재개발이 앞으로는 뭐 한 10년 내외로 아파트를 만들어내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런 투자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투자하실 때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사 모으고 내가 아파트를 받아야지. 그리고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급지가 높은 거는 내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팔아야지. 이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가시는데 기본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세팅은 항상 하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A 물건이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A는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B를 내가 샀으면 한 가구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그러면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A주택을 무조건 3년 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2주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A를 팔든 B를 팔든 거의 뭐 최대 45%의 그 세금까지 물게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물론 뭐 여기에서는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든지 아니면 그 밖의 공제를 통해서 좀 공제받으실 수 있는 그런 비율은 있겠지만은 원칙적으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B를 살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끔 뭐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한다든지 뭐 기타의 그런 부분들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전략 짜지 않고 그냥 사 모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 뭐 B, C 사는 것에 있어서 무조건 세금은 신경 쓰셔야 된다. 그리고 매수와 매도의 순서에 따라서도 세금을 내가 덜 내고 더 내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부동산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임의로 먼저 해놓고서 나중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내가 일을 다 저질러 놓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상황인데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러면 나중에 이제 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때 선택했던 그 상황은 같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개발 투자하면 항상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 대체주택 특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재개발 투자하시거나 원조합원이라고 하는 계속해서 이제 재개발 사업 이전에 살았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예외 조항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 예, 혜택이죠.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특례를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자본이 부족하시다거나 아니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주택이 2개였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대체주택 특례인 것이고 비과세를 뭐 기한제로 비과세를 받는 게 아니라 뭐 물론 기한제로 나올 수 있죠. 그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나서 3년 이내에 내가 처분을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단서 조항으로 달려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2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구에 1주택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그런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대체주택 특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택 갖고 있는데 재개발 뭐 아니면 재건축 혹은 입주권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들로서 타파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일시적 2주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뿐만 아니라 다음 사례도 한번 살펴보시면 입주권 취득 후에 3년이 지나고 나서도 종전주택을 팔 수 있겠죠. 이거 지났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주택 특례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 사례를 살펴보면 재개발을 하는 곳 아니면 혹은 재건축을 하는 곳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시청자님들 중에. 거주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사업 시행 인가가 난 분들도 계실 거고 임박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최근에 음마 아파트가 곧 있으면 사업 시행 인가 준비하겠죠. 음마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 사업 시행 인가를 기준으로 내가 주택을 음마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대체주택 특례를 사업 시행 인가가 났을 때부터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마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돈은 좀 여력이 되고 뭐 어디를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택을 하나 더 산다라고 하더라도 이를 그냥 1주택으로만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마 아파트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하나 또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이고요. 그 대신에 이제 전제 조건들은 달려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혜택, 이런 혜택들은 담겨 있으니까 이런 전략들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이 대체주택 특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로서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차익을 볼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기본적으로 지금 현 시점 기준에서 상급지부터 지방까지 내가 재개발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먹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계산하시고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용산과 강남 3구,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중상급지 이상의 그런 지역들을 의미를 하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강변 벨트도 포함이 됩니다. 한강변 벨트. 네, 벨트. 이곳들은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최소 5, 60억 이상의 매매가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중상급지라고 하는 것은 보통 흔히 얘기했던 마포, 성동, 광진, 뭐 동작, 뭐 아니면 강동,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3, 40억 이상의 매매가가 나올 것이다. 신축 기준으로. 지금 현 시점 기준이니까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급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동대문 혹은 서대문의 안쪽, 아니면 뭐 중구, 종로구, 뭐 그리고 영등포, 이런 쪽 일대인 것인데, 여기도 이제 매매가가 평균 2, 30억대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올라간 곳도 있고요. 앞으로 올라갈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가가 형성이 될 것이고, 하급지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뭐 노도관, 금관구, 은평구, 중랑구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20억에 육박하는 그런 매매가까지 이어질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지방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개발로서 얻을 수 있는 차익이 좀 적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이 있고 수도권의 외곽이 있는데, 수도권 외곽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익이 굉장히 작고 공사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개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나중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여기도 오를 여지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자체가 두 자리가 아닌 세 자리로 바뀐다는 것이죠. 거의 100억에 육박하는 그런 매매가가 달성될 때에 지방과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사업성이 나와가지고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극화, 뭐 초격차, 이런 것들이 난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들인 것이죠. 그래서 재개발 투자하실 때 항상 고민거리가 뭐냐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이 가장 고민이실 텐데, 제가 추천을 한다면 딱 세 군데를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서쪽과 동쪽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업무지구에서 가장 가깝고 역과 가까운 곳에 투자를 하셔야 성공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재개발에 대한 이해 좀 높아지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재개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거나 아니면 투자처가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일 있을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어느 순간 이 아파트가 주거의 중심이 됐습니다.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 주식에서 쓰는 말로 표현을 하자면 포모를 느낄 정도로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그런데 뭐든 또 오래되다 보면은 또 다른 방향성이 이제 나오기 마련인데 그게 바로 아파트 시장에서 이제 빌라, 재개발이 아닐까 싶거든요. 워낙 서울 내에서 좀 동시다발적으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아파트 패러다임이 좀 빌라로 옮겨갈 정도라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원하는 모든 분들께서 이 내 집 마련에 성공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들었고요. 재개발의 기본기 그리고 재개발의 필수 지식들 오늘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재개발이라고 하면 이제 언제 될지 모르고 몇십 년이 걸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다면 요즘은 좀 많이 바뀌어서 그래도 굉장히 빠르면 10년 내에도 좀 10년 정도면 가능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좀 재개발 관련해서 관심이 생기셨거나 또는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는데 조금 더 다양하게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자리 한번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고 포트폴리오도 한번 재정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 통해서 저희 주제와 날짜, 시간, 장소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날짜와 시간, 장소 꼭 메모를 해두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꼭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궁금증 하나씩 한번 또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자 주신 분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248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가자 역세권, 성산 연남 역세권 재개발제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동의율이 70%에 육박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거를 좀 의미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망과 예상 금액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일단 동의율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팀장님. 하나씩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일단 동의율 70%에 대한 의미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조합 설립 동의율 요건 자체가 75%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5%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뜻이고요. 이걸 좀 넓게 좀 표현을 해보자면 정비 계획을 이제 입안 제한하는 것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지금 사업을 하게 된다라 그러면 앞으로 정비구역이라는 걸 지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재개발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이게 요건 자체가 원래 일반적으로 70% 동의율을 이미 확보했으면 충족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토지 면적 자체도 50% 정도로 보면 일반적인 정비 사업에서는 충족했다고 보는 것인데 여기가 역세권 재개발이거든요. 성산 연남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재개발이다 보니까 이 기준 자체가 원래는 낮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준 요건은 다 충족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미 요건은 다 갖춰진 상황인 거고 속도 자체에 대한 부분도 일전에 4년 동안 서울시하고 마포구에서 같이 준비를 한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이게 보완 자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지 앞으로 이제 이 요건만 채워가지고 마포구에다가 올려놓는다고 한다면 마포구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서울시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그런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도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이 지금 마포구청 역세권 재개발 사업지 그리고 질문해 주신 성산 연남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지금 3,000세대급 규모의 아파트들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여기가 그 유명한 성산시형 아파트거든요. 이 성산시형 아파트 재건축에 힘입어서 아파트가 탄생하게 된다면 성산시형은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로 탄생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완성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완성 시점에 가치평가를 좀 달리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이엔드 아파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산시형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가격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이 생긴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여기 공간에서 과연 얼마짜리 아파트가 탄생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데 평당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수준까지의 신축 아파트가 탄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25평 기준으로.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평당 1억이었을 때는 25평이 25억이고요. 1.2억이었을 때는 30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25평 아파트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30억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 자체는 여기에 경의선 숲길이 껴 있거든요.
이 경의선 숲길이 연트럴파크라고 하는 이 선형공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상권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큰 상권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그러면 여기는 가치평가를 달리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부촌의 상징이라고 하는 평지, 이 평지에 대한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서울의 재개발 사업지들 현장들 가보시면 조그만한 언덕백이라도 항상 있기 마련이고요. 반지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반지하 비율이 높은 편인데, 반지하가 일반적으로 경사면에 붙어있는 반지하가 아니라 그냥 밑으로 떨어진 진짜 완전한 지하처럼 느껴지는 그런 공간들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걸 다 없애버려야 서울이 좀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완성을 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있고, 이미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추진준비위원회죠. 추진준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어필을 하면서 동의서 진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가 이제 곧 있으면은 마포구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이미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스에서 그리고 신문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나중에 신문에 빵 뜨는 순간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른 지역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마포 안에서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상징성 있는 것이고, 3,000세대급 이상의 아파트 자체가 마포에는 몇 개 없어요. 대표적인 공공재개발인 아현 1구역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마포구청 역세권 재개발 사업, 여기도 역세권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해 주셨던 이 성산 연남 역세권 재개발 사업지, 이 세 개만 지금 3,000세대가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아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대 수가 굉장히 크게 되면 모수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마포는 중상급지 이상의 지역이에요. 서울 안에서는 분양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분양가 자체가 거의 강남 3구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있는 금액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재개발을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급지를 한번 고려해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마포구의 재개발 투자처 접근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자체가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급지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신다면 나중에 이제 투자를 진짜 하셨을 때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혹시라도 구역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 그러면 내일 있을 세미나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자 역세권과 이제 마포, 성산 쪽 이렇게 좀 문의를 주셔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신 다음에 현명한 선택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문자 주신 분들이 꽤 이제 많으신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른 분들께서는 오프라인 자리에서 한번 상담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세미나 진행하고 있고요. 세미나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경기, 전망, 그리고 재개발을 투자했을 때 시세 차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어디냐,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보통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증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속에 대한 부분, 사전 상속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 다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에 좀 골머리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꼭 참석 의사 밝혀주셔가지고 아래 연락처로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마포 공덕역 바로 코앞에 있는 사무실이다 보니까 오시기에도 굉장히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또 오셔서 저와 상담 이야기 나눠보시면 정말 오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시간이 꼭 되신다면 아니면 시간 꼭 내셔서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날씨 그래도 꽤 따뜻해졌으니까요. 시간 내서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위에 참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